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시즌 3 오늘은 167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진짜 돼지 대신에 가짜 돼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점점 불어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네요. 코너 타이틀 이렇습니다. 김외현의 거의 고정 시사돼지. 거의 고정. 누구 맘대로. 지난주는 임시 시사돼지였습니다. 임시. 그러니까 지금 체중이 얼마요? 무슨 체중까지? 아니 시사 돼지가 되려면 일단 기본 요건이 돼지부터 돼야 되잖아요. 몇 킬로 이상인가요? 배는 넘어야죠 일단. 미달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응? 잠깐만. 왜냐면 좀 방송 중이라서. 자 그러면은 거의가 여기부터 해야 되지. 시사 거의 되지. 혹은 시사 미달 되지. 어쨌든 김영민 우리 돼지가 돌아오기 전까지 자리를 메꾸고 있는 한겨레의 가장 오버그라운드스러운 외모를 가진 김혜은 기자입니다. 네. 방송으로 김혜은 기자의 외모에 호감을 가진 여성분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댓글을 보니까 네. 외모가 거슬린다. 한겨레적이지 않다? 뭐 이런 댓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외모가 너무 한겨레에 이렇게 추리한 모습이 아니라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혼날라 그래? 어쨌든 한겨레에서 가장 총망받지 않지만 외모로 보아 가장 비한겨레적인 외모, 어디 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신 김혜연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상정 대표 보좌관을 하셨죠? 예, 2004년도에 당시 이제 민주노동당이 10명 국회의원을 배출할 때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뵀나? 예. 제가 어디서 분명히 뵀는데. 아, 괜찮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얼굴이 되니까 다들.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 둘이서 지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 그러면 협찬 광고 먼저. 협찬 광고가, 한겨레 신문사 아니야, 이거? 시내 21 북스입니다. 시내 21 북슨 한겨레 신문사나. 그거지, 뭐. 하여튼. 저자는 한겨레 소속 기자들이죠. 그렇죠. 한겨레 기자들이 시내 20에서 책을 내면 그게 무슨 협찬사야, 그게. 내부자 거래지. 하여튼 내부자 거래로 인해 책이 하나 나온 걸 홍보합니다. 이 책 정봉주 소개해 주세요. 참. 정봉주라는 이름은 한 정치인의 이름을 넘어 낙곰수 4인방 중 한 사람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상징한 이름이 됐습니다. BBK 저격수로 2008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정 전 의원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정봉주법 통과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 교양서. 정봉주는 무죄다를 시내 21 북스에서 협찬합니다. 네. 사실은 그 정봉주법의 대학에서 나온 법이 이제 나경원 법이거든요. 나경원 법이 정말로 통과됐다면 그 나경원 법에 의해서 가장 먼저 구속된 사람은 나경원이었어요. 그죠? 경찰이 봐주고 넘어갔지만. 주진우와 같이 털었죠. 사실은 우리 생각해보면 왜 나경원 전 의원, 김재호 판사를 털었는지
우리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우선 기소청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입증이 됐잖아요. 거의. 그래서 김재호 판사 자체를 뭐 관련법으로 징계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고로 사실은, 기소청탁이 맞다면, 그렇게 이런 거죠. 그 기소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했으니까 무고가 되는 거죠. 기소청탁의 사실이 있었다는 게 거의 입증되어 가는 와중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주진우, 경찰서 가, 이제. 그래서 뚝 또 3명이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눈치챘나, 그거를? 그래서 바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다 털어버렸죠.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뭐, 이 협찬은 다 사라지고 있네요. 협찬이 다. 시내의 시비를 복수해서 협찬했습니다. 협차가 아니라니까, 이거 내부자 거래지. 자, 방청 사연도 있어요. 여기, 방청 신청을 하실 때 사연을 보내면 그 사연을 보고, 사연이 인상적이면 저희가, 참가 자격을 드리거든요. 하나 읽어보세요. 오늘도 방청 사연 하나 있습니다. 네, 이아무개님과 아내라고 해서 보내주신 분이네요. 본인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말해도 돼요. 어쨌든 이 아무개님. 전통적으로 근데 뉴욕타임스 출연하시는 방청객들이 이상한 분장도 하고 이름도 안 밝히고 그랬었죠. 네, 아무튼 아내가 김어준 씨를 무척 좋아하는데 벼르다 이제서야 신청합니다. 소소한 사연 소개하자면 저는 포항 출신의 월성 이가이고 각하와 먼 친척벌입니다. (2009년) 결혼 뒤 첫 명절에 고향 큰 집을 찾았는데 어른들 사이에서 각하 덕의 화수회, 그러니까 저 친목 같은 성 가진 분들이 친목 모임이죠. 화수회가 번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조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촌수를 따지게 됐는데 참 웃기게도 저와 각하는 18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저희 아버지는 아니 그렇게 가깝단 말이냐 라고 하시는데요. 방금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읽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빵 터졌습니다. 아무튼 각하와의 인연으로 아내와 함께 재미난 추억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제 팬이에요. 네, 제 아내인데요. 아, 네, 제가 여기서? 아내분만 모르시지. 18촌이시구나. 거기 포항에 가면은 그 우리 각하가 태어나지 않은 생가가 있죠. 사실은 포항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릅니다. 네, 근데 그쪽 지역에 이제 저 친척분도 계시긴 해요. 그 근처에. 거기 생가가 있다고. 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생가는 태어나야 생가인데 태어나지 않은 생가가 있다고. 태어난 곳은 거기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하긴 그 정봉주 전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이 노원구 국민동 월계동 맨날 하는데 그 동네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오늘 주진우하고 저하고 산업대 강연을 갔는데 그 바로 앞에 정봉주 전 의원이 태어난 집이 있어요. 거기 본인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생가. 미인들은 다 생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다른 분들이 살고 있는 집인가요? 물론이죠. 정봉주 의원은 병원에서 안 태어났나요? 네? 집에서 태어났나요? 모르죠. 하지만 본인이 생가라고 주장하는 그 아무런 특징 없는 집이 하나 있어요. 양옥집. 네, 그냥 상가. 자신의 상가. 생가라고, 이것이 곧 위대한 정치인의 생가로 앞으로 영원히 기리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출소하게 되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상태 무척 안 좋죠. 감옥에 보냈는데도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생가 앞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네. 우리 각하 생가가 있는 곳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포항 그 같은 성씨를 가진 분들의 친목 단체에서는? 근데 뭐 제가 화수회를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그 올해 초에 이제 그 설 때 또 내려갔었는데요. 그 이제 길에 이제 예비 후보들 이렇게 간판 같은 거 걸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지 이제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를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의 정서는 딱 이제 그거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열렬한 네, 박근혜 이제 지지자시고. 각하는 버렸어요? 네, 이제 박근혜 이미 갈아타시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또 욕은 안 하시고요. 뭐 또 잘못한 건 그렇게 또 뭐냐 뭐 이런. 각하가 만약 또 나오신다면 지지하시겠네요. 그럼. 글쎄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가 또 대사라 가지고 또 그러진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 각하 이 국정수행 지지율이 아직도 27, 8% 돼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이 27, 8%. 물론 뭐 대통령 지지율이라기보다는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하는 용어로 용어가 조금만 달라도 네, 그런 수치가 달라지니까. 그렇긴 해도 27, 8%. 놀라운 수치. 근데 이게 단순히 농담만은 아닌 게 경남 지역이 엄청나게 커요. 인구도 많고 유권자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다 합친 것만큼 크죠. 거기가. 엄청나게 큰 동네입니다. 맨날 경상도 전라도라고 말해서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인구인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외한. 그렇죠. 수도권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남 정권 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탄탄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표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근데? 사연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뉴욕타임스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네. 그 뉴욕타임스라는 이름이 미국의 신문사인 뉴욕타임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네. 어떤 우리가 한국인께서 우리가 미운 누군가 그랬겠군요. 당연히. 한국인께서 뉴욕타임스 본사에 메일을 보내서 침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표권을. 그렇게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메일을 보낸 만큼의 영문 장문 실력이 영어 괜찮아요. 영어 장문 실력이 되는 분이 뭐하러 그런 짓을 하지? 그 마지막에 이런 거 있어요. 저 뉴욕타임스가 이 문제에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을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답을 했는데 실제 그런 걸 확인했다. 뉴욕타임스가라는 게 있다. 그걸 그렇죠. 확인했다. 한글로 뉴욕타임스. 라면서 지금 이제 확인 중이고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상업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유튜브나 애플사에 연락을 해서 더 이상 서비스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이 타이틀이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렇죠.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싶어요. 광고를 못 받아요. 광고를.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는 그 영어 뉴욕타임즈하고는 다른 음차.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답변을 했어요, 거기서? 뉴욕타임스사에서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뉴욕타임스 본사에서 이쪽으로 연락이 왔냐 이거죠. 아니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접촉은 없었는데 애초에 이제 뉴욕타임즈 시작할 때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어준 총수가 표방했던 거는 새로운 욕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서 뉴욕타임스를 얘기했던 거고 아마 뉴욕타임스가 그 단어를 따서 그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상품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일종의 그 제목 자체가 차용한 풍자라는 걸 알면 뭐 이런 컵을 진짜로 만들었다던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딱-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이게 딱 2개 있어. 스티커 붙인 게 2개. 네. 나도 스티커 하나 있는데. 당시 그 뉴욕타임스라는 이름을 만들 때 같이 이제 물망에 올랐던 후보가 알 조지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얘기를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한테 뭐 들어온 건 없어서 뭐 답변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구사할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고 참 할 일이 없다.
그럼 미운 거지 뭐 그냥 어떻게든지 방해해보고 싶은 거지. 네. 어쨌든 애 썼다고 구분해 왔어요. 애쓰셨습니다. 애 쓰셨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분께. 그 애를 쓰셨는데 성공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지입니다. 복지. 저 인재 실장님 차례. 예. 인재 실장님 차례인데, 아이, 진짜. 잠깐만, 죄송합니다. 좀 끌게요. 한 통만 받고.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한 30분 있다가. 30분. 뭐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죄송해요. 아니, 정치인들이 나한테 이런 문자 가끔 보내요. 뭐, 자신과 뭐 어떤 뭐를 트윗해달라고. 자신을 지지한다는 말을 트윗해달라고. 트위터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트윗해달라거나, 뭐, 페이스북에 올려달라거나. 페이스북도 안 쓰시잖아요. 안 하는데. 답은 해요. 네. 귀찮아서 설명하기. 자, 오늘 주제는 복지네요, 복지. 이 양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3당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당. 3당을 하실 예. 겁니까, 오늘은? 예. 네, 그러니까, 한나라당. 저는 한나라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한나라당과. 네. 이번에 한나라당의 이름을 내걸고 실제 등록한 후보들이 있어서 네. 지역 내 알바 아니야. 한나라당. 당 강령을 보면은 환인, 환웅, 당군왕검의 사상과 이승을 계승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예. 나는 그 당이 좋아. 거기 이제 충남 보령 서천에 지역구 후보 한 명을 냈고 비례대표 후보를 한 명 냈는데 비례대표 후보가 대표 총재, 지역 후보가 부총재. 멋지잖아. 어쨌든 둘이 다 하는 당이네. 근데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한나라당이라고 예전 한나라당이라고 생각해서 정당 투표를 한나라당에 많이 찍으면 그 대표 총재분은 비례대표 당선이 될 그걸 노린 거겠죠. 수도 있죠. 네. 저는 뭐 그 정당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바뀐 게 없는데 당을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내 머릿속에 아예 안 바뀌었어. 그러므로 한나라당. 구한나라당 거. 싫어,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그 진보당 세 개 예. 복지 공약을 이번 총선에 공약을 비교하시러 나온 거죠? 진보당은 통합 진보당으로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아마- 진보신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보당이란 명칭을 쓰지 말라고 공식 기관에서 아마 내려온 것 선관위에 요청을 해서 선관위에서는 아까 한나라당, 민주당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근데 진보당은 그렇게 구분해서 쓰라고 예. 누구한테 지침이 내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진보 신당 측에서 보통 통합 진보당을 진보당으로 약칭해서 하니까 아, 언론사나 이런 거 예, 쓰다가 그래서 명확하게 자기 이름을 써달라 해서 근데 통합 진보당 제가 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상정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통합 진보당이라고 안 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진보당이라고 쓰니까 선관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공식 그 결과가 진보당이라는 명칭 쓰지 마라. 당을 헷갈리게 하니까 저는 뭐 합리적인 저는 싫어요. 네, 오늘 이제 진보신당 공약을 준비하진 않았어요. 통합진보당 공약을 말씀드릴 텐데 혹 진보당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통합진보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써도 됩니다. 정말 선관위의 말을 듣기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그러면 이 세 당의 예. 복지 정책을 한번 비교해보겠다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그러면 한나라당 정책부터 한번 가보죠. 예. 복지 정책. 우선 여기 좀 약간 정리를 해왔으니까 이걸 좀 봐도 되지 않을까요? 뭘요? 이게 이제 각 당별 복지 공약을 갖다가 약간씩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 제가요? 예, 그럼 질문하셨으니까 하나씩.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한나라당 공약을 보면서 사실 이게 파악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전에 유권자들이 혹은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를 않아요. 첫 번째.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 4, 5일 전에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보통 이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이제 복지는 모든 세력들이 다 얘기한다. 그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들 하셨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툭 하면 복지국가 얘기하니까. 근데 막상 공약을 까보니까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나쁜 점만 얘기해 주세요. 나쁜 점요. 편파적으로. 아니, 저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2002년도 대선 그때 노무현 후보하고 이해창 후보가 붙었을 때 이해창 후보가 졌죠. 그때 연금 공약이 TV 토론에서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창 후보는 연금을 좀 깎아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후보가 용돈연금을 만들려고 합니까? 떴죠. 그러니까 용돈연금을 만드는 측이 이제 이해창 혹은 한나라당 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노무현 후보한테 패배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굉장히 그 각오를 다졌습니다. 노인표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특히 이제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이 노인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놔요. 2007년도 이명박하고 그때 그 내부 경선할 때도 강력한 그 노인 공약을 내놨죠. 그게 대표적인 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2배, 3배 이렇게 했고 지금이 9만 원 정도 되는데 2007년도에 박근혜 후보가 20만 원을 주겠다고 그때 얘기했고 후보 탈락하고 나서 이제 MB가 그걸 받아서 한나라당 공약이 됩니다. 그리고도 틈만 있으면 이제 기초노령연금 인상하고 뭐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번 공약에서는 그거 사라집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툭 하면 이제 한나라당에서 나오죠. 들어가고 이렇게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맨 처음에 말한 사람은 2006년도에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에요. 요번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이걸 다루자지 막 공세를 취하시던데 그래서 도대체 복지가 뭐 있을까 보니까 무상보육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무상보육은 더 이상 이제 막을 수는 없죠. 지금 3세, 4세의 그 소득별로 차등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면 되는 거니까 무상보육 하나가 제가 보니까 마음에 들었고요. 또 하나가 기준을 통과한 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거를 무려 지금보다 한 2.5배 정도 확충하겠다는 게 공약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강한 이렇게 공약을 얘기할까? 하나는 이게 건설에 관련된 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역대 이 선거 공약을 보면 가장 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부르면 돼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근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들은 다 옛날에 자녀 혹은 선별복지로 돌아갔고요. 심지어 기초노령연금도 뒤로 백을 했고 반값등록금도 없고 유일하게 있으면 보육하고 공공임대주택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예산도 그 추계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 규모를 가려면 1년에 한 10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저쪽은 5년에 1조 8천억 5로 나누면 좀 어렵습니까? 5, 3, 15, 한 4천억 정도, 연 4천억 정도. 이거 갖고 어떻게, 한 100만 원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지 모르겠는데, 뻥이죠. 그래서 공약 수위는 높으나 이건 뻥이 분명하고, 유일하게, 박근혜 대표가 아버지 못 이룬 꿈이 복지국가라고 얘기했는데, 딱 그 무상 보육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보다 지금은 총선 공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총선 공약. 지금 총선 공약이요? 공약집으로 나온 최종 나온. 최근에 나왔죠. 이게. 예. 이건 며칠 사실 전에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교 평가를 하겠으나 비교 평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것이.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의 복지 공약이 꽤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라고 하는 박근혜는 이미지.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원래 이미지로 정치하는 그래서 집단이니까. 복지에 대한 이미지는 일부 확보했고요. 근데 사실 그 복지를 구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편 복지를 얘기하는 나한테 돈이 있어? 복지 포퓰리즘, 재정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이걸 가지고 지금 대선에서 그 보편 복지하고 맞싸울 예정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정 공약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쓰시는 꼼수입니다. 바깥의 포장은 복지가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 내용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채면 타격을 받을 것이고 못 알아채면 이제 어영부영해서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제 그쪽을 바라고 해보는 거죠. 저쪽은. 단적으로 여기 보면은 하신 걸 보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연평균 복지 공약 재정은 15조 가량인데 민주통합당은 32조
2배가 넘죠. 통합진보당은 55조. 그 통합진보당 경우가 이게 원칙적인 보편복지와 그 실제로 말하는 보편복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한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공약은 15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금액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새누리당 연 15조. 이건 이제 그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금액입니다. 민주통합당은 32조, 통합진보당은 55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한 배, 뭐 3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진짜 그 정당의 공약을 구현하는데 그만큼의 돈이 드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죠. 진짜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15조가 들까? 민주통합당 32조가 들까? 통합진보당 55조가 들까? 근데 이거는 사실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놈의 정당의 공약이라는 게 공약을 냈으면 그 공약을 구현하는데 돈이 얼마 든다를 적어주고 그 돈을 다 합쳐서 최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새 정당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제 심증은 한나라당은 15조보다도 더 듭니다. 근데 돈을 마련할 자신이 없으니까 15조라고 얘기했고요. 민주통합당은 32조보다 더 듭니다. 근데 32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나마 민주통합당이 좀 난 게 몇 개 핵심 공약에 대해서는 금액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뽀록이 나죠. 새누리당은 아예 잘 안 밝히니까 그냥 저로도 어쩔 수 없이 이거 굉장히 지금 재원 규모를 이렇게 줄여서 발표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민주통합당은 몇 개 밝혔는데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작게 발표했고요. 통합진보당은 세게 이제 55조 불렀어요. 근데 거기도 일부 좀 과소추게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근데 실제로는 문제는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게 이제는 안 할 거거든요. 아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나오신 거지? 이걸 알려드려야죠. 우리가. 네. 이들은 아무도 그래서 안 할 거거든요. 이게 공약을 분석하는 자리긴 하지만 공약 분석이 무의미하고요. 그 전부터 좋아하는 정당을 찍으면 될 것 아, 같아요. 근데. 아니, 나온 김에 그래도 예. 얼마나 말이 안 되냐를 얘기하면서 알겠습니다. 놀다가 그럼 끝내죠. 네. 저도 이 공약집을 항상 10년 이상 정당별로 대선이나 총선 때 봐왔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공약집 때, 그 공약집이 만들어질 때 보면 후보가 일단 모르고요. 그 공약이 뭔지 자기도 모르는 데다가 물론 뭐 진보당 정도 되면 후보들의 생각이 좀 들어가요. 당연히. 많이 들어갔죠. 네. 제가 평소 생각했던. 그럼 우리 각하 정도 되면 모릅니다. 무슨 공약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공약을 만든 다음에 각하한테 외우도록 요구하죠. 보좌진들이. 못 외워 그래도 내용도 잘 모르고. 제가 보기에 이게 누구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 선관위 싫어하시죠? 맞서고 계시죠? 이거 선관위 문제예요. 선거 관리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각 정당들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 추계를 밝히지 않고 뻥에 과소추계된 금액을 밝혀요. 그러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공약은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뭐 꿈을 그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을 때 실행하겠다는 실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이런 내용을 갖추어서 공약을 제출을 하도록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경고를 때리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주나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각 당의 공약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있거든요. 제일 후진 게 선관위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뭔 일은 해야 되니까 유권자들한테 각 정당이 뭘 표방하는지를 자기들이 알려줘야 되니까 선관위가 몇 개 질문들을 추스립니다. 그래서 각 정당에 발송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각 정당의 정책팀이 한 3-4줄 적습니다. 그거를 사이트에 올려요. 근데 이거는요, 그냥 똑같아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사유 제한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일부 요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통합진보당이나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유 제한 해야 됩니다. 찬성을 해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렇게 나옵니다. 추후 검토. 그러니까 찬반하지 않고 저쪽에 기타에서 추후 검토 이렇게 되죠. 영리병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영리병원의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신중히 추후 검토 이렇게 가요. 아이고 지금 2012년 지금의 정책을 판단하는 건데 2017년에 추후 검토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 불량 해서 낙제점을 주고 해야 되는데 다 받아줘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 공약 같은 경우는 재원추계를 받아야 되는데 재원추계 하지 않아요. 그럼 다 그럴듯하게 혹은 유권자들이한테 불편한 답변 같은 경우는 추후 검토 뭐 이렇게 가죠. 선관위가 그만한 예산과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측면도 있죠. 그리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실제로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권한과 그것을 정말 독립적으로 줬다기보다는 언제나 권력을 진 쪽에서 선관위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도록 만들어왔고, 그리고 그래서 실제 선관위 기능은 저런 거밖에 없어요. 그 후보자들이 선거법 위반했나 안 했나 카메라로 들고 다니면서 찍고. 사실 이게 제일 정당들이 그거밖에 안 해요. 법을 위반한 건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방법 역할을 하는 거지. 방법. 어떤 선거를 관리하는 타워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방법 역할을 하는데, 게다가 그것도 이 권력에 가까이 있는 강력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 손수주 후보 카퍼레이드 쌍두 노출 시킨 작전, 명백하게 계획적인데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변호해 줄까, 변호의 논리를 개발하느라고 에너지를 쓰고 앉아 있으니, 거기 굉장히 재밌는 답변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데 예, 대표가, 정당의 대표가 거기에 손을 흔들어 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도리다. 예, 도리다. 가장 선관위가 내놓은 해석 중에 역대 가장 웃긴 해석인 것 같아요. 인간의 도리라서. 근데 선관위에 그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하라고 얘기를 하셔본 적은 있으세요? 저는 아주 힘이 없는 시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저는 선관위가 뭐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엄격하게 공약을 제출하게 하고 재정을 묻게 되면 비로소 각 공약 간의 차별성, 논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른바 선거 쟁점이 정책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정책 전공자인데, 정책의 뜻은 뭐냐면 지금에서 앞으로 하나도 안 변하면 정책이 필요 없죠. 정책이라는 건 뭔가 변화를 야기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변화의 필요 때문에 정책이 야기되는 건데, 근데 정책 쟁점이 안 생길수록 기존 체제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때는 이런 논란이 많지 않고 선거 때가 가장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른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당신이 비로소 이런 선거 공간에 그것들이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막는 거예요. 홈페이지 못 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책 선거가 되는 걸 선관위가 오히려 나서서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 예산 다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관해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그 대학 강연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선거 기간 동안에 김용민 없이 둘이서 선거 기간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 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후보는 낮꼼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라는 거야. 김용민 안 나오는데. 진짜 너 황당해가지고. 지난번에 국회 못 들어가신 이유가 유명인 인사라서. 그러니까 저하고 주진우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김용민이 없더라도 한 몸이요 선거운동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못하게 하는 것이 선관위 해석,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니 그 옆에 손수 옆에 돌아 손 들어주는 건 선거운동이 아닌데 우리가 후보 없이 대학에 가서 강연하겠다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래. 선관위가 최근에 감시반들이 입는 유니폼이 있는데요. 여기 상의, 보통 이제 잠바라고 하는 거 자켓인데, 최근에 올 2월인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파란색으로. 그 전에는 까만색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 정당의 색깔들을 다 피하다 보니까 까만색이었는데, 새누리당이 파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칙칙한 걸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바꾼 색깔이 파란색이었다. 뭐 이런 본색도 있었습니다. 본색.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한 선관위가
인간의 도리를 운운하면서 선관위의 도리는 어떻게 그러면? 정책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준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하셨는데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찍을 거고 좋아하는 당 찍으라면서요, 그냥. 좋아하는 당 찍어야 되는데 뭘 자세히 얘기해요. 공부는 좀 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무관하게 하시죠. 말이 안 되는 부분만 좀 짚어주세요. 어차피 지키지 않을 거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 특히 말이 안 되는 부분. 제가 이제 가져오신 표가 있는데 새누리당 복지 공약 비교표를 보면 아동 부분의 보육 0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에 새누리당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0세에서 5세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밑에 전면 무상급식은 안 한다. 안 하죠. 예. 이게 이제 다른 두 정당과 차이인 거죠. 무상급식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반값 등록금 안 한다. 이게 새누리당. 근데 모든 것에 안 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호 검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므로 2013년, 14년 그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라고 이제 그래서 예산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일부 언론에서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나라당이 뭐 등록금 완화에 뭐 공약이 있는 것처럼 써줘요. 그럼 이제 언론 보시면 아 맞아요. 그래서 한나라당도 참 그 복지를 많이 늘리고자 하는구나 또 이렇게 되죠. 또 생각났네. 진짜 언론도 문제예요. 언론에서도 사실 이거를 디테일하게 따져서. 의자 어차피 옆에 도표 있다고 이거. 도표 쓰라고 맞다. 메시지 제가 왔어요. 들어요. 아니 주신 건데 깜빡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쓸데없는 수고를 하셨네. 어쨌든 저기 보시면, 일단, 새누리당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0세에서 5세 무상 보육, 그리고 보시면 방송국을 주거, 보여드려야 공공임대 예, 확대. 제가 압니다. 예. 공공임대는 확대하겠다. 근데 공공임대를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보자는 역대 아무도 없어요. 없죠. 예, 역대. 그래서 보세요. 다 동그라미예요, 거기는. 예. 예. 그렇고, 진보당은 모든 게 동그라미고, 다 한다는 겁니다. 다 한다는 거고, 예, 아까 지금 빠진 진보신당은 더 셉니다. 진보신당은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2개, 71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보면, 아동수당은 없다. 이 아동수당이 뭡니까? 아동수당은 그 혹시 주위에 그 유럽에 유학 가신 분들 얘기 들어오면 되게 아이 나면, 그러면 돈이 나오죠. 그렇죠. 그게 아동수당이에요. 아동수당의 취지는 뭐냐? 애가 굶으면 안 되니까 우유를 사줘라. 애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을 사줘라. 장난감을 사줘라는데 이 유학생 부부들이 걸 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난방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제 그 생활비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동한테 주는 그 국가복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이 보육시설에 가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가는데 무료예요. 근데 무료인데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우리처럼 지금 그 보육료 지원하는 이거 있고. 근데 애가 어린이집에 가는 것만으로는 끝이지 않죠. 우유를 먹어야 되고 장난감도 사야 되니까 애한테는 그것까지 가야지 어린이 복지다 해가지고 보육료 무상 보육과 별도로 다시 아동수당을 주어지는 거고 우리 유학생 부부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애들 거 갖고 이제 먹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동수당이 하나 들어간 건 그 보육료 지원 외에 그럼 아기가 수익 모델이었단 말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근데 그걸 다들 자랑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자신들이 어려웠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동수당 항목을 그 아이들은 다 살아남았나요? 근데 그만큼 충분하게 줬나 보죠, 그러면. 근데 조금은 떼줬겠죠. 네. 어쨌든 그 아동수당이 민주통합당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 없는 것이 사회보험료 지원. 이건 뭡니까? 잠깐만요. 지금 아까 지금 민주당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진보당 한 게 없는 게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새누리 없으니까. 새누리당은 두 개밖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민주당은 제가 아동수당에 가입해라고 쳤어요. 네. 이거를 이제 민주당의 정책 담당자가 보시면 또 화를 버럭 내실 수가 있어요. 오거는 너 우리 공약집도 안 보고 저희다 가입표를 치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집에 보면 아동수당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근데 저는 이거는 확실한 뻥이다. 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 따라 가입표를 친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아동수당은 뭐냐면
이제 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그 시설에 안 가는 아이들한테도 돈을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거의 양육수당이라 그러는데 이건 보육료 지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건데 집에서 애 키우는 엄마 지금은 어린이집에 보낼 때는 그 보육료 지원이 나오는데 안 보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라도 막 보내시기도 하는데 형평성 때문에 여기다가 그 보육료, 그러니까 시설에 보내는 아이들과 형평 때문에 10만 원 정도 주는 게 이번에 도입돼요. 이건 아동수당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수당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추후 양육수당 정착되는 거에 봐서 뭐 추후 이제 뭐 이렇게 도입 검토 뭐 이렇게 어쨌든 추후 써놨어요. 검토. 그렇게 추후 해놓고 앞에 타이틀은 아동수당을 써놨습니다. 아동수당에 돈이 얼마 드는데 재건축에 돼 있지 않죠. 그리고 32조 원 계산할 때 아동수당의 항목은 없어요. 그럼 이게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뻥 공약이죠. 밑에 보면은 이건- 과장된 보편복지라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제 분석에 따라 제 분석 기준에 따라 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입표를 친 겁니다. 오케이. 양해해 주십시오. 민주당 당직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만드셔야 세모나 뭐 동그라미로 양해까지 가는 거. 구하시는. 제 민주당에 공천받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막 까세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고용, 네. 그다음에 산재,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게 사실 사회보험이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오히려 반복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지, 무상보육은 내가 소득이 있든 없든 애가 있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 사회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보험료를 내야지만이, 즉 그 보험에 가입해야지만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보험료를 낸다는 건 뭐예요? 노동시장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회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제도로는 잘 설계됐는데 워낙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하자 이런 취지로 지금 그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민주당의 항목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최종 인쇄 공약집이요. 제가 까먹어. 한 되게 300개 되게 두꺼워요. 거기에 고용보험란에 하나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사회 보험료 지원 모색 고용보험 그리고 가로치고 뭐 산재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년에 얼마를 줄 것이며 그리고 얼마가 돈을 드는데 그리고 그게 또 32조 원의 최종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요 민주당의 그 공약을 보면요. 진보당보다도 더 화려합니다. 그리고 재본도 되게 잘 됐어요. 화려하게. 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자들이 얘기하는 보편복지 내용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화가 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책을 다 만들었을 때 그거랑 이제 새누리당 정책공약집이 좀 얇잖아요. 이렇게 소책자 형태 비슷하게 된 걸 두 개를 딱 들고는 봐라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그 인쇄된 공약 자료집만 보면 저희가 유럽의 복지국가하고도 별반 이렇게 다르지 않은 만큼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게 되느냐? 안 되죠. 그 프로그램은 전혀 그 재원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 프로그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아니 근데 그렇게 어차피 아무도 안 지킬 것을 왜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그 제 직업입니다. 어쨌든 뭐 고생하십니다. 예. 전반적으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복지 정책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재정 파탄 난다, 그리스 뭐 남유럽 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좋아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진보당 혹은 진보신당 그 좌파정당에서 뭐 물론 유럽 기준으로 보면 중도 좌파 정도밖에 안 돼도 진보당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좌파정당에서 말하는 복지를 정말로 소속 정당이나 과거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떠나 공부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 제어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다 한다는 게 참 조건부 답변을 들 수밖에 없네요.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가능합니다.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갑자기 세금을 생겨요? 거두려면 그걸 이제 입법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이라는 건 의회 다수당 혹은 국민들의 다수 지지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힘
문제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체 GDP 대비 복지 비중이 GDP 9%. 그리고 OECD 평균이 19. 그러니까 딱 우리가 절반이죠. 이 OECD 평균은 한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평균을 팍 깎아먹은 그거에도 못 미치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29, 30까지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9고 OECD 평균이 19니까 GDP 10%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죠. 이 GDP 10%딱 감이 안 오실 텐데 올해 우리나라 GDP가 1,300조예요. 그러면 거기에 10%는 130조죠. 우리가 스웨덴도 아니고 OECD 국가들의 평균만큼 도달하고자 했을 때 지금보다 얼마의 복지 재정이 더 필요하냐? 130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진보신당조차도 71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게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저는 경제력에 비한다면 충분히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10,000, $20,000 할 때 다 그거 했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는 지금 $20,00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GDP 9%는 진짜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 뭐 재정 파탄난다 그러는데 돈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 힘이 없는 거죠. 이 복지 세력들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그 우편영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예. 복지가 이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불이웃 돕기 수준으로 시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놨기 때문에 어느 일정 그 액수를 넘어가나 범위를 넘어가면 아니 왜 일도 안 하는 가난한 사람을 말이야 도와주고 있어 자립심이 떨어지게 이런 아주 간단한 논리가 쉽게 먹히도록 그게 평균 상식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고 봐요. 3년 전에는 지금 총수님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다 혹은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하면 이게 주눅이 그리고 내가 게으르거나 그렇죠. 혹은 뭐 노동시장에서 이제 실패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찍히니까 복지 받는 게 일종의 실패 혹은 뭐 이렇게 게으름 이런 거였어요. 나고자의 낙인이죠. 근데 이제 무상급식, 무상보육, 요새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막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지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연대의 가치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얻어야 되는 권리다. 그리고 얻어보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더 좋더라.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건 저는 각하 덕분이라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복지가 시의 개념으로 유통되는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지 그 정의를 주도하는 힘, 그 프레임을 우파가 잘 짜서 이기고 있었다 이거지. 복지는 이런 거야. 지금 복지라는 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고 나고자를 불우이웃 돕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서 항상 돌아왔거든요. 이랬는데 갑자기 우리 각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각하는 진짜로 재벌 수준이 아니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각하가 하는 이 정책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분당에서 손학규가 당선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자각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거라고 보는데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당도로 살면. 그런데 이 각하를 겪으면서 진짜 재벌 수준이 아니면 자기들이 부자가 아닌 거야. 자기들도 대단히 그 생활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서민들이 마구 많이 탄생했어요. 자기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층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 프레임이 뒤집어진 거죠.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각하가 만들어낸 성과다. 그래서 저는 각하의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항상. 그럼 각하께서 하나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보편복지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장벽이 있는 거니까 보수 세력이 쳐놓은 프레임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복지는 게으르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스웨덴 맨날 자살률 높다고 맨날 여기서 그냥 머무를래. 망하기 직전이라 안 망해 절대 스웨덴 잘 살아. 그리스, 멕시코는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스, 그건 멕시코. 어떻게 봐요? 그리스가 복지 그게 얼마나 낮은데요. 제가 두 가지 문제, 요거 그 다음에 답을 드릴게요. 아까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는 복지의 이미지가 아주 부정적인 거에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행히 무상급식을 계기로 해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복지의 이미지만 바뀌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복지의 이미지가 바뀌니까 그 이미지를 타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복지국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의 공약이 나온 그 다음에 장벽은 뭐냐? 거기에 이제 보수 세력이 쳐놓은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입니다. 종부세? 그거 내는 사람이 분당에서도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다들 종부세 얘기하니까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세력에서는 보편복지 좋아. 근데 세금 낼 용이 있어? 지금보다 2배, 3배, 4배 다 뻥이 계산이 잘못된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금은 좀 많이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폭탄 프레임을 넘어서야지 비로소 저는 이제 제대로 보편복지에 가야 될 것 같고 각각께서 이것까지 하시고 퇴임을 하셔야 될 텐데. 거기까지 못해요, 이제. 어쨌든 그 앞에 하나만 해도 몇십 년 전에 국가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일을 하셨죠. 본의 아니게. 자기 욕심을 챙기는 과정에서. 근데 그 또 선거 결과가 51대 49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선거가요? 그때 이제 분당을 선거 결과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됐을 때 아니, 이제 선거도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라고 보는 거죠. 갑자기 모든 강남구에서 진보당이 갑자기 다 당선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아까 네. 그리스 그리스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항상 그 세금 폭탄이나 그 복지 포퓰리즘 얘기할 때 이제 그리스 이렇게 남유럽 사태를 얘기해요. 예전에는 스웨덴이었어요. 예전엔 스웨덴인데 지금 스웨덴이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살니까. 가장 강력한 복지고요. 재정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경제 성장률 높고요. 국민들 행복해하고요. 그래서 강한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걸 얘기하려면 스웨덴이 망해야 됩니다. 근데 왜 하필 그것들 남유럽의 나라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스웨덴이 이제 복지국가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항상 스웨덴을 예를 들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한 중학생 때부터 스웨덴이 복지는 좋으나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이 자살률이 높고 세금이 많다. 사회가 우울하고 그 다음에 세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발전이 없고 경제가 지체돼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스웨덴이 곧 망할 건 줄 알았어요. 진짜로. 우리나라는 그게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 초등학교 다녔는데 보면 80년대는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거기 보면은 대망의 80년대라고 써놨었어요 교과서에. 생각나십니까? 그 교과서 읽으면서 성장하셨을 텐데. 1인당 1,000달러 100억 수출 탑. 예, 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그래서 80년대는 항상 그냥 80년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망의 80년대라고 불렀지. 그렇게 대망의 수식어가 들어가면서 반예로 스웨덴 이제 그래서 스웨덴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중학교 됐을 때도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망하는 거야. 계속 잘 살아. 그러다가 최근에 바꿨어요. 하도 잘 사니까 사례를 이미 망한 곳을 땡겨와가지고 사례를 쓰는 거죠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 다녀왔는데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또 국민연금도 제가 전문가입니다. 스웨덴 연금 개혁 이제 그 리서치하러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축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왜 저축을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저축을 해놔야 집도 한 채 가져놓고 해야 이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게 저축이래요. 그러면 지금 복지로 오고 내가 세금을 내야 우리 자식 세대들도 이걸 알고 또 세금을 낼 것이고 내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끈끈한 이게 세대 간의 신뢰 연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축하고 보험 들고 집 사고 이거 이제 이 끈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자구책을 찾는데 전체 사회가 공동의 자구책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세금 저항 다들 세금 내는 거에 좋아합니다. 자신의 행복의 근원이 거기니까. 다들 세금을 내는 걸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난 사람.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바뀐 점이 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바뀐 점이 뭐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물론 뭐 많은 게 바뀌었겠죠. 당연히. 자기 가장 민감한 나이대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돈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대요. 자기가 뭡니까.
핀란드에 있을 때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할지, 뭐가 재밌을지,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혹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지,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압박과 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왜냐면은 어떤 집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최소한의 먹고 살 것이 그 복지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재밌는 걸 해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 안에도 있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내 삶의 근본이 그 돈 위에 이렇게 구축돼서 안정을 가져와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그게 기본 복지로 해결되니까 그런 초조함이 없는 거예요, 삶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런 태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스웨덴에서 그 핀란드에서 그게 공개됐네요. 매년 그 가장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 리스트.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그게 공개되는데, 그게 공개되거나 혹은 자기 동네의 그 세금 리스트도 나오고 나면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는 거야. 돈을 많이 벌었잖아, 자기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이 남들한테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부끄럽다까지는 아닌데 눈치를 보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스럽다는 거지. 우리는 자랑스러운 건데, 거기서는 왜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돈을 자랑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부담스러워하는 정서가 있대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시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핀란드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나라보다 행복하고 스웨덴 사람들이 우리보다 무조건 행복하다고 많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그들 즐거움이 있고, 그렇죠. 우리 다이나믹 하잖아, 우리나라가. 재밌어! 심심해! 다른 나라 오래 살면. 여행 다녀오면 항상 심심해. 네. 근데 여기는 항상 다이나믹하고. 그렇긴 한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전혀 다르게 사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지. 다르게 살면 큰일 나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한나라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년 예산 28% 복지로 쓴다 뭐 이런 보고를 듣고, 이제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아까 지금 그리스는 계속 지금 뒤로 빼고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만하죠, 이제. 그만이. 어차피 아무도 공약 안 지킬 거고. 원래 좋아하는 정당 찍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각각 하나만 제가. 어차피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짧게 정리해서. 각하랑 그리스 묶어서 정리해요. 묶어서. 작년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정부 지출 중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게 28%래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가 28%나 복지에 쓰고 있어? 해서 이제 대한민국도 복지국가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신 건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국가하고 기업을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에서 우리 현대건설의 그 비용의 28%를 직원복지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놀란 것처럼. 근데 나라라는 건 외교, 안보, 행정 빼고는 다 복지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재정의 절반을 복지에 쓰고요. 가장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있는 멕시코도 재정의 37%를 복지에 쓰고 있고, 우리는 28이에요. 20%에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OECD에서. 제일 꼴찌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외 순방하실 때. 하지 마세요.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개망신 아닙니까? 진짜 이게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다행이지. 만약에 어디 국제회의장 만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우리도 28%입니다. 복지국가. 개쪽이죠, 진짜 이건. 그래서 제가 해외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하가. 요새 불러들이대? 돈 더 들어요. 돈 더 듭니다, 그건. 그리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르몽드지 기자를 만났어요. 왜? 부러워? 남자야? 아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 한국 가끔 와요.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 핵 안보 정상회담. 그것 때문에 왔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연락이 온 거지, 놀자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미국의 핵 안보 정상회담 때 42개국인가 40몇 개국이 왔대요. 근데 우리나라 핵 안보 정상회담에 50몇 개국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상해서, 아니 우리나라 핵 안보 정상회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가만히 봤더니 무슨 가봉도 있고,
가복이 북핵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이 사람의 얘기는. 이란 핵이나. 그래서 이 기자의 주장은 자기가 깊숙이 들어가 취재해본 건 아니나 특히 우리나라 같이 행동하는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국제회의를 소위 이제 쇼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국가들 보면 이런 나라들한테 돈을 대준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체제비와 비용을 그 나라에 대주면 관광 온다는 거야. 가봉 대통령이 가봉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북한 핵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가봉이. 그런 얘기 어느 나라 말로 하셨어요? 왜? 궁금했어요. 궁금하시죠? 외국어로 합니다. 외국어로. 불어로? 중국어로 왜? 불란스 사람이라 중국어 왜? 어쨌든 우리 각하께서 이런 행사를 자신의 막판 이제 할 것도 별로 없잖아 이제. 행사를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막판 사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쇼로 지금 치러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결정된 거 있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대. 대통령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이 끝났다 그냥.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고. 승질을 박박 내며 니네 대통령 이상하다고. 그러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마지막. 그러니까 스웨덴은 좋은 모델이고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복지가 스웨덴보다 낮아요. 근데 문제는 그 전부터 좀 엉성했어요. EU 통합되면서 그 숨겨진 재정의 부실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주로 마피아들이 어디서 활동합니까? 그 남부 유럽 아닙니까? 그래서 블랙 마켓이 크고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를 공기업, 수자원공사 이런 데 숨기듯이 그게 불투명했어요. 근데 EU 통합되니까 그걸 다 드러내야 돼요. 이른바 국가 재정을 공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숨겨져 있던 부실들이 막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EU 통합되면서 단일 통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환율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출 경쟁력을 지금 고환율 정책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 의해서. 이걸 못 쓰니까 국가의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정 부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재정 위기가 된 거죠. 복지하고는 복지의 연관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억울해할 겁니다. 그 나라에서. 네. 우리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닥쳤으니까 이제 좋은 사례가 되죠.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어쨌든 각 정당의 공약집은 이제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평소에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했던 정도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네. 그게 정확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진보당을 하면 되고 아직은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럼 민주당을 찍으면 되고 복지는 필요 없어. 한대서 찍으면 되는 겁니다. 한대스 거와. 근데 선거 끝나면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분석해요. 다음 선거 때까지. 그러고 나서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죠. 나와서 아무도 안 하니까. 네. 조한정당 찍으세요. 자, 그럼 다음 선거 때까지 열심히 분석하시고 저희는 그러면 대선이 다가오면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오건호 형. 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의 오건호 연구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